서울 중심부,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 속에 자리 잡은 주한 미국 대사관. 그 안에 작은 구내식당은 삭막한 외교 현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식당의 주방장인 임수연이 있었다. 58의 그녀는 흰색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묵묵히 자신의 주방을 지켰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평범한 구내식당의 메뉴가 아니었다. 정성껏 볶아낸 불고기, 알록달록한 나물이 올라간 비빔밥, 깊고 진한 맛의 김치찌개. 그녀의 음식은 낯선 타국 땅에서 고된 업무에 지친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한국 문화에 서툰 미국인 직원들에게는 K푸드의 진정한 매력을 알려주는 첫사랑과도 같았다. 젊은 미국인 외교관 마이클이 서툰 한국말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외쳤다. 임 셰프님, 셰프님의 김치찌개는 숙취의 최고의 약입니다. 수연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식당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직급과 국적을 잊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대사관의 어머니라 불렀고 그녀의 음식을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이라 불렀다. 하지만 몇 달 전 새로운 미국 대사가 부임하면서 이 평화로운 식당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사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캐서린 밀러였다. 40대 중반의 아름다운 금발 미인이었지만 그녀의 푸른 눈에는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편견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대사관 건물 전체에 퍼지는 마늘과 고추장 냄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그녀는 구내식당 근처를 지날 때마다 값비싼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남편인 존 대사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존, 이 냄새 정말 못 참겠어요.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죠? 그녀의 불평은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분노를 일으켰지만 누구 하나 감히 대사의 아내에게 맞서지 못했다. 수연 역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그저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 뿐이었다. 음식이야말로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믿음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모욕 앞에서 처참히 시험받게 될 운명이었다. 존 밀러 대사의 부임 한 달 후 대사관에서는 그의 공식적인 첫 외교 행사인 한미 우호의 밤 만찬이 열리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재계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존 대사에게는 자신의 외교 능력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만찬 준비 회의에서 대사관의 총괄 셰프이자 백악관 출신인 미국인 셰프 데이비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렌치 코스 요리 메뉴를 발표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던 대사 부인 캐서린이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데이비드, 그 메뉴는 전부 취소하세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사모님. 하지만 이 메뉴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됐어요. 캐서린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만찬의 메인 요리는 저기 구내식당 주방장에게 맡기겠어요. 한국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니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구내식당의 아줌바가 만들면 투박한 한식이 백악관 출신 셰프의 화려한 프렌치 요리 옆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여 한국 음식 전체를 깎아내릴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임수연에게 그리고 한국 문화 전체에 가하는 교묘한 모욕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임수연은 캐서린의 의도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장인의 투지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음식의 자존심을 건 조용한 전쟁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며칠 밤낮으로 만찬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평범한 불고기나 비빔밥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만 올랐던 한국 전통 궁중요리의 정수였다.
그녀는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전국 각지의 산지를 직접 찾아다녔다. 동해안에서 갓 잡은 신선한 전복,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자연산 송이버섯, 그리고 수백 년 된 종갓집 시간장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식재료들을 대사관 주방으로 공수해왔다. 주방의 다른 직원들은 평소와는 180도 다른 그녀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다. 물을 얇게 저며 학의 모양으로 만들고 당근을 깎아 섬세한 꽃잎을 피워냈다. 모든 식재료는 그녀의 손을 거쳐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궁중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신선로였다. 전설 속 신선들이 먹었다는 이 음식은 그 조리법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현대에는 거의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수연은 조선의 마지막 주방상궁이었던 자신의 스승에게 직접 전수받은 비법으로 완벽한 신선로를 재현해내고 있었다. 만찬 당일 저녁, 대사관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각국 외교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VVIP들로 가득 찼다. 캐서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임수연이 만든 촌스러운 한식이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서양식 에피타이저와 와인 앞에서 어떻게 조롱거리가 될지를 상상하며 마침내 만찬이 시작되고 임수연이 준비한 첫 번째 요리가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겨 손님들 앞에 놓였다. 그것은 7가지 세계 식재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구절판이었다. 그 완벽한 색감과 정갈한 모양새에 연회장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만찬의 메인 요리인 신설로가 화려한 노쇠 그릇 위에서 끓어오르는 숭고한 자태를 드러내며 등장하는 순간 캐서린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촌스러운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과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임수연이 만든 궁중요리의 향연에 연회장에 모인 한국인 손님들은 물론 외국인 외교관들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맛과 정성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만찬의 주최자인 캐서린 밀러의 표정만은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에 분노와 질투심으로 속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음식에,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든 임수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었다. 마침내 메인 요리인 신설로가 각자의 테이블에 놓였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보란듯이 신설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상한 음식을 먹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연회장의 모든 대화가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던 임수연을 쏘아보며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 맙소사, 이게 무슨 냄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런 음식은 당신 집 계획에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고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할 만한 음식은 절대 아니네요. 그녀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특히 한국인 손님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요리사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음식 문화와 자존심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였다. 남편인 존 밀러 대사가 황급히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임수연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장인의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캐서린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계획에나 어울릴 음식이라고 모욕한 그 신설로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3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세계 정상들을 대접하기 위해 바로 저 주방 아줌바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스러운 요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욕의 대가가 앞으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 것인지를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 본관 지하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주방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실만큼이나 늘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곳은 바로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지는 총괄 셰프와 수라간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주방의 절대 군주는 당시 48의 나이로 최연소 여성 총괄 셰프의 자리에 오른 임수연이었다. 그녀의 손은 대통령의 손이라 불렀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식은 단순히 대통령의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치열한 정치 싸움에 지친 대통령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때로는 까다로운 외국 정상의 입맛을 사로잡아 굳게 닫힌 외교의 문을 여는 비밀 병기였다. 임수연은 조선시대 마지막 수라간 상궁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수백 년간 오직 왕가에만 전수되어 온 궁중 요리의 비밀스러운 조리법과 철학을 배웠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철 식재료의 기온을 이해하고 먹는 사람의 건강과 마음을 헤아려 음식 안에 자연과 정성을 담아내는 구도의 과정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식당을 찾았던 당시 대통령의 눈에 띄어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남성 셰프들의 텃세와 시기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압도적인 실력 하나만으로 모든 편견을 잠재우고 최연소 총괄 셰프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3대에 걸쳐 3명의 대통령을 모셨다. 불같은 성격의 군인 출신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의 화를 다스려주는 담백한 사찰 음식을 올렸고, 소탈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의 고향인 남쪽 바닷가에서 직접 공수한 제철 해산물로 그리운 고향의 맛을 재현해 주었다. 그리고 냉철한 학자 출신의 마지막 대통령과는 음식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토론하며 음식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었다.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겨울 미국의 강경파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으며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모두가 협상 결렬을 예감하던 마지막 만찬 자리, 임수연은 그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던 그리운 어머니의 수프 맛을 재현해낸 깊고 진한 닭곰탕이었다. 그 닭곰탕 한 그릇에 얼음 같던 국무장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날 밤의 만찬은 역사적인 북미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었다.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외교관입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어떤 날카로운 논리나 거대한 국력으로도 열 수 없는 마음을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은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요리 철학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었다. 청와대를 나온 후에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관들은 그녀의 음식을 잊지 못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특별 초빙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전설,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조용한 요리사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청와대를 떠나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온 임수연은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과 외교관들의 초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단 하나의 초대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온 토마스 밀러 상원의원의 초대였다. 토마스 밀러 의원은 미국 정계에 존경받는 거물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외섰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 특히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그는 임수연 셰프를 음식으로 시를 쓰는 철학자라 부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그의 저택에서 열린 작은 만찬회,
그곳에서 수연은 토마스 의원의 외아들인 존 밀러를 처음 만났다. 당시 국무부의 젊은 외교관이었던 존은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게 똑똑하고 야망이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인 듯했다. 수연은 그날 토마스 의원과 그의 아들 존을 위해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담긴 한국의 가정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야망의 눈이 먼 젊은 외교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그 만남이 있고 몇 년 후 수연은 토마스 의원이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비보를 전해들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를 만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병상에 누운 토마스 의원은 예전의 활기는 잃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임 셰프, 내게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내 아들 존을 지켜봐 주시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존은 본래 선하고 정의로운 아이요. 하지만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탓인지 녀석은 늘 권력과 성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 언젠가 그 야망이 녀석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까봐 나는 그게 가장 두렵소. 그는 수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머지않아 존은 주한 미국 대사로 발령받게 될 것이오. 그 아이가 당신의 나라 한국에 가게 되거든 부디 곁에서 녀석을 지켜봐 주시오. 녀석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따끔한 죽비가 되어주기도 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는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이것이 평생의 친구인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오. 토마스 의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은 차마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해 주었던 오랜 친구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할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제가 존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의원님과의 우정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을 남기고 토마스 의원은 며칠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존 밀러는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로 발령받아 서울에 부임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아내 캐서린이 함께였다. 임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약속을 떠올렸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전 청와대 총괄 셰프라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화려하게 대사관에 나타나 존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토마스 의원이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어머니로서 존의 곁을 지켜주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그를 지켜봐야만 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외교부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비밀스러운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이름과 과거 경력이 모두 지워진 아주 평범한 이력서 하나가 주한 미국 대사관 행정처에 접수되었다. 임수연, 58세, 한식 조리사 자격증 보유, 단체 급식소 근무 경력 20년. 그녀는 대사관 구내식당의 평범한 주방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잠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돌아가신 친구와의 숭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맹의 시작이었다. 임수연의 결심이 서자 모든 것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외교부의 극비 협조 아래 청와대 총괄 셰프 임수연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국가기밀 프로젝트 수행 중인 특별 자문위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세상의 시선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주한미국 대사관 구내식당 주방장 채용 공고에 임영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력서가 접수되었다. 58세, 남편과 사별후 홀로 자식을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 화려한 경력 대신 단체 급식소 주방장 경력 20년이라는 소박한 이력이 전부였다. 그것이 수연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몸에 익었던 궁중요리 대가의 습관을 버리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섬세한 칼질 대신 수백 인분의 식재료를 한 번에 다듬는 투박한 칼질을 연습했다.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갈하게 담아내던 플레이팅 대신 커다란 배식판 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음식을 담는 법을 익혔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위장이었다. 면접날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시장표 옷을 입고 대사관 행정 담당관 앞에 섰다. 담당관은 그녀의 선한 인상과 오랜 경력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채용했다. 임영자 씨, 내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시죠? 저희 식당 일이 좀 고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수연의 겸손한 대답에 담당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수연은 처음으로 비단 앞치마가 아닌 낡은 면으로 된 조리복을 입고 대사관 구내식당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백 인분의 밥을 짓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솥앞에서 땀을 뻘뻘 흘렸다. 궁중의 그윽한 약재향 대신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열기가 그녀를 감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놀라운 일솜씨와 성실함에 주방의 다른 동료들도 혀를 내둘렀다. 영자 씨, 정말 손이 빠르네. 어쩜 저렇게 일을 야무지게 잘해. 그렇게 청와대의 전설적인 셰프 임수연은 세상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구내식당에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신입 주방장 임영자만이 남게 되었다. 돌아가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위대하고도 위험한 자맹이 마침내 그 막을 올린 것이다. 이런 음식은 당신 집 개에게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대사 부인 캐서린이 내뱉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화기애애하던 만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음악 소리마저 멎었고 사람들의 수저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요리사에 대한 무례를 넘어 자신들의 문화와 국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남편인 존 밀러 대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내의 팔을 잡아끌며 말리려 했지만 캐서린은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임수연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내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캐서린의 천박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숨막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식사를 하던 프랑스에서 온 한 노년의 외교관이 갑자기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의 아내인 듯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경호원들이 급하게 달려왔다. 의사를 불러 빨리! 존 밀러 대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쓰러진 외교관은 얼굴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두드러기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임수연만이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외교관의 테이블 위를 훑어보았다. 그가 먹다 남긴 접시 위에는 미국인 셰프 데이비드가 만든 서양식 해산물 요리가 놓여 있었다. 갑각류 알레르기. 수연은 단번에 원인을 파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진이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빈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그녀는 음식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음식은 약이자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람처럼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침에 장식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약초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해독작용과 알레르기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그녀의 가문에서만 비밀리에 재배하는 희귀한 약초였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약초를 절구에 넣고 빻아
따뜻한 물에 진하게 우려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작은 찻잔에 담아 다시 연회장으로 달려갔다.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외교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그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우려낸 약초물을 조금씩 흘려넣어 주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위험해요. 한 경호원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경호원은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약초물을 마신 외교관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온몸에 돋아났던 붉은 반점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마치 마법과도 같은 광경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뒤늦게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온 의료팀 역시 빠르게 안정된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의료팀장이 경외에 찬 눈으로 수연에게 물었다. 이분은 갑각류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제가 가진 약초가 마침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내공과 통찰력이었다. 프랑스 외교관이 안정을 되찾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자 연 회장의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평범한 주방장 임수연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경외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평범한 주방장이 저런 비범한 의학적 지식과 침착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남편인 존 밀러 대사의 옆에 서 있던 캐서린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개에게나 어울릴 음식을 만든다고 모욕했던 저 초라한 여인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만찬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한민국의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의 수장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냉철한 외교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임수연에게로 걸어왔다. 수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외교부 장관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관님. 강경호 장관은 대답 대신 아주 오랫동안 뚫어질 듯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허름한 조리복 차림의 주방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임수연, 총괄 셰프님,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괄 셰프님?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경호 장관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10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빈 만찬에서 맛보았던 바로 그 신선로, 그 전설적인 맛을 제가 오늘 다시 맛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셰프님께서 청와대를 떠나신 후 그 누구도 그 맛을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식계의 가장 큰 손실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 그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특히 한국인 관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수연. 그 이름은 대한민국 정재계 최고위층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3대에 걸쳐 대통령의 건강과 입맛을 책임졌던 청와대의 그림자 실세. 그녀의 음식 하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꽉 막혔던 외교의 물꼬가 트이기도 했던 신화 속의 인물.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대사관 구내식당의 평범한 주방장으로 서 있는 것이다. 캐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요리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던 존 밀러 대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캐서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임수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더니 강경우 장관보다 더 깊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셰프님, 아니 스승님, 스승님? 이번에는 미국 측 외교관들이 경악할 차례였다. 존 밀러 대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말을 이었다. 저의 어리석은 아내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가문과 임수연의 깊은 인연,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한미국 대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토마스 밀러 상원의원과 그분의 평생의 친구이자 스승이셨던 바로 이분 임수연 셰프님의 덕분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임수연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달라는 간절한 부탁.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수연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제가 대사로 부임하기 몇 달 전 임 셰프님께서는 워싱턴에 제 아버지를 찾아와 저를 주한미국 대사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내용의 친서를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보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의 정치적 생명을 낳아주신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연 회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애와 숙연함에 휩싸였다. 캐서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세상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개에게나 어울릴 음식을 만든다고 모욕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대한 산이었던 것이다. 존 밀러 대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연 회장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캐서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눈앞에 서 있는 임수연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남편 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내가 아는 존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렇게 초라한 주방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을 리가 없어. 그녀의 이성은 눈앞의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연 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한국인 관료들이 나누는 나지막한 대화들. 허허, 정말 꼴 좋군. 감히 임수연 셰프님을 건드리다니. 저 미국 아줌마 이제 끝났어. 그러게 말입니다. 존 밀러 대사 첫 친구 아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내 교육 하나는 제대로 못 시켰구먼. 이번 일로 워싱턴으로 소환당할지도 모르겠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 억눌려 있던 모욕감에 대한 통쾌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반대로 미국 측 외교관들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관인 대사 부인이 저지른 끔찍한 외교적 결리에 대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경멸과 동정의 시선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캐서린, 바로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이 오늘 저녁 내뱉었던 모든 오만한 말들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메아리 쳤다.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런 음식은 당신 집 계에게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음식은 사실 3명의 대통령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였다. 그녀가 개에게나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그 여인은 사실 자신의 남편을 대사의 자리에 앉힌 마쿠의 실력자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아름다운 외모, 값비싼 영품, 그리고 대사 부인이라는 지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임수연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한낱 쓰레기처럼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을 짓밟고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모든 이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캐서린. 남편 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달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임 셰프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었다. 싫어, 싫어. 캐서린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주방 아줌마에게 무릎 꿇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다. 됐습니다, 대사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서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강경호 의교부 장관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오늘 저의 부족한 음식 때문에 귀한 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저의 미숙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릇의 크기는 캐서린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다와도 같았다. 그 모습에 캐서린은 더 큰 패배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졌다. 임수연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듯이.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연회장의 무거운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서 한때 가장 화려했던 여인 캐서린 밀러는 자신의 오만의 잔해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미 우호의 밤 만찬호에서 벌어진 소동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어떤 외교적 스캔들보다 더 빠르고 깊게 서울 외교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한미국 대사 부인의 무례한 망언, 만찬회를 구한 숨겨진 요리의 대가, 전 청와대 총괄 셰프 임수연. 자극적인 소문은 각국 대사관과 한국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존 밀러 대사는 본국 국무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존,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지금 워싱턴 정가가 온통 자네 부인 이야기로 시끄러워.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왔네. 존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차관님, 그건 제 아내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온 오해일 뿐입니다. 제가 잘 수습하겠습니다. 실수라고? 존, 자네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자네 아내는 단순히 음식 투정을 한 게 아니야. 동맹국의 자존심을, 그것도 외교부 장관과 모든 VVIP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짓밟은 거라고. 게다가 상대가 평범한 요리사도 아니고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임수연 셰프라니. 자네, 토마스 의원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차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번 주 내로 청문회가 열릴 걸세. 최악의 경우 자네는 워싱턴으로 소환될 수도 있어. 자네의 외교관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존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의 외교관 경력이 아내의 어리석은 오만함 때문에 단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때 방에서 나온 캐서린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존, 어젯밤 일은 그냥 잊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냥 늙은 주방 아줌마 하나 망신 준 것뿐인데. 그리고 그 여자 일부러 당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일지도 몰라요. 한국인들은 원래 음흉하잖아요. 그 순간 존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뺨을 향해 손을 쳐들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아내를 때리지는 못하고 대신 옆에 있던 화병을 벽에 던져 박살내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부부 사이의 갈등도 폭발했다. 당신 대체 제정신이야? 존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당신이 어젯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늙은 주방 아줌마라고 모욕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존은 그제야 아내에게 임수연과 자신의 아버지 토마스 의원과의 깊은 인연, 그리고 자신이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은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분의 얼굴에, 그리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얼굴에 똥을 칠했어. 당신의 그 잘난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캐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그저 음식이 맛이 없고 주방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행동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산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산이 무너지면 자신들 또한 함께 깔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존,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존은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다. 사과는 나에게 할 게 아니야.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바로 임수연 셰프님, 그분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아내에 대한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쇼윈도 부부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존 밀러 대사와 그의 아내 캐서린은 수소문 끝에 알아낸 임수연의 시골집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것은 화려한 대사관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소박한 초가집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마당에는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았다. 존과 캐서린은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 대신 최대한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어떤 값비싼 선물도 들려있지 않았다. 존은 그것이 오히려 임수연에 대한 더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텃밭에서 갓 캔 흙 묻은 감자를 다듬고 있던 임수연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인일이십니까, 대사님 내외분?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목소리에 존과 캐서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흙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셰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옆에서 캐서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대신하여, 그리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가 깊이 사죄드립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듬던 감자를 마저 다듬어 광주리에 담고 손을 씻은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일어나시지요. 귀한 분들이 제 누추한 집 마당을 더럽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존과 캐서린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셰프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용서라. 수연이 나지막에 읊조렸다.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행동으로 그 진심을 증명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캐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어 캐서린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모님, 당신은 제 음식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 전체를 멸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당신이 가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캐서린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죄송하다면, 그리고 당신 남편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 달간 매일 아침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흙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십시오. 김치? 존과 캐서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음식입니다. 맵고 짜고 때로는 시큼하지만 그 안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 담겨 있지요. 당신이 그 김치를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들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당신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대사 부인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시련이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그녀가 이제 매일 아침 이곳 시골집으로 와 맵고 냄새나는 김치를 담가야만 하는 것이다. 캐서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대사 부인의 기이하고도 고된 김치 담그기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약속대로 임수연의 시골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일하기 편한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굴욕감과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지?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커다란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건넸다.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배추더미를 가리켰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이 배추들을 쪼개고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캐서린에게 그것은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배추를 집어들었지만 무거운 배추는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굵은 소금은 그녀의 연약한 피부를 핥히었고 차가운 물은 뼛속까지 시렸다. 아얏! 그녀는 배추를 쪼개다 칼에 손을 베고 말았다. 작은 상처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엄살을 부렸다. 수연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주고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어떤 위로나 동정의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캐서린에게는 더 큰 벌처럼 느껴졌다. 첫 며칠 동안 캐서린은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임수연을 원망했고 이 모든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임수연이 들려주는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수연은 일하는 내내 김치에 담긴 그리고 한국 음식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배추김치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입니다. 갓 담근 김치는 풋풋한 맛이 나지만 땅속 항아리에서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깊고 그윽한 맛으로 변하지요. 마치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요. 수연은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을 섞어보며 붉은 양념을 만들며 말했다. 이 양념은 한국인의 정서를 다듬었습니다. 맵고 짜고 때로는 거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과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지요. 이 양념이 배추의 풋내를 감싸 안아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같이 듣다 보니 그녀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연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수연은 그녀를 대사 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캐서린을 그저 요리를 배우러 온 서툰 제자로 대할 뿐이었다. 그녀가 실수를 하면 엄격하게 꾸짖었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양념을 더 잘 버무렸군요. 힘 조절이 좋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자신의 노력 자체로 칭찬을 받은 캐서린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굴욕감과 분노의 자리에 아주 작은 성취감과 보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캐서린은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붉은 고춧가루물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진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흙과 땀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마지막 수업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 수연에게 내밀었다. 스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녀가 내민 김치를 맛보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김치 맛이 나는군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임수연과의 한 달간의 김치 수업이 끝난 후 캐서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대사관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겸손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사관저 주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은 대사부인이 주최하는 특별 오찬에 초대되었다. 직원들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오찬 장소인 대사관저 야외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화려한 파티 드레스 대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캐서린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가 아닌 그녀가 지난 한 달간 임수연에게서 배운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한식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녀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정성껏 볶아낸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캐서린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동안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으로 여러분의 문화와 여러분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임수연 셰프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임수연을 정중하게 모셔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땀의 가치를 아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부족한 음식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저의 작은 보답입니다. 부디 저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임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사부인의 모습에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몇몇 한국인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날의 오찬은 대사관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파티로 기억되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오만한 대사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운 진정한 외교관의 아내로 거듭나고 있었다. 캐서린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본 임수연은 마침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캐서린은 그 의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존 밀러 대사의 정치적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그의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의 외교관 경력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시골집 서재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태평양 건너 워싱턴 DC의 한 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중후하지만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군요, 데이비드. 저 임수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바로 미국 국무부의 장관이자 과거 토마스 밀러 의원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데이비드였다. 그는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셰프님, 세상에 이게 얼마만입니까? 청와대를 떠나신 후로는 통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수연은 안부를 묻고 조용히 본론을 꺼냈다. 장관님, 다름이 아니라 존 밀러 대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캐서린의 무례했던 첫 모습부터 그녀가 눈물로 사죄하고 김치를 배우며 진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까지. 존 밀러 대사는 훌륭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본성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더 깊고 겸손한 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디 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길 돌아가신 토마스 의원과의 우정을 걸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의 아들을 지켜주려는 따뜻한 마음과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믿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국무장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에 대답했다. 셰프님, 당신의 인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내 오랜 친구 토마스를 믿고 내가 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요. 대신 앞으로 존이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신이 그의 멘토가 되어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장관님. 그것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니까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존 밀러 대사의 운명은 바뀌었다. 며칠 후 그에게 내려질 예정이었던 소환 명령은 전격 취소되었고 그는 주한미국 대사로서의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존과 캐서린은 임수연이 베풀어준 두 번째 기회에 눈물을 흘리다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주한미국 대사관의 넓은 정원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의미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임수연과 캐서린이 함께 기획한 제1회 한미 음식문화 축제였다. 이 축제는 두 나라의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원 한쪽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바비큐와 햄버거가 미국식 그릴 위에서 구워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수연과 그녀의 제자 캐서린이 직접 담근 형형색색의 김치와 전 그리고 떡볶이가 한국의 맛을 뽐내고 있었다. 축제에 참석한 수백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들은 국적과 직위를 넘어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하나가 되어 웃고 따들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두 여인의 연설 시간이었다. 단상 위로 우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임수연과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캐서린이 나란히 올라섰다.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처럼 보였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말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치 냄새조차 싫어했던 오만하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스승이신 임수연 셰프님을 통해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혀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두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저의 작은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임수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값비싼 재료로 만든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누어 먹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음식들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축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수연과 캐서린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한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로를 겨누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있었다. 지는 노을빛이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찬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임수연은 생각했다. 돌아가신 오랜 친구 토마스와의 약속을 자신은 이제 다 지켰다고. 그녀는 단순히 그의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갈등과 반목을 화해와 이해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녀의 조용했던 자맹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축제와 함께 아름다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축제는 앞으로도 매년 계속될 것이었다.